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게 예. 느껴지셨나 봐요?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지출을 줄이고 있었더라고요. 중산층은 월급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게 중산층이다. 저는 부채를 무서워해가지고 부채를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자산을 모은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참 깨달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부채는 무섭지 않다. 매니징 가능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서 영상 올리고 하는 게 믿음이 좀 가요. 왜냐면 현업에서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처럼 의심이 많으신 분이 또 믿음이 조금 간다고 말씀해 믿음이 주시는 가요, 게 진짜. 그거만큼 또 큰 위안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물건 늘려가는 거에서는 그래도 마음 위안이 되는 게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갑자기 집도 없었지만 빚도 없었고 빚도 없었잖아요. 이사 간 거예요? 이미 갔습니다. 가신 현재 살고 집에서 거기도 대출이 없어요. 그냥 돈 모아서 돈이 많으셨구나. 돈 모아서 그래서 샀어요. 거기서 이렇게 받으신 거구나. 예, 어리석게도 월급을 받아서 그냥 아파트를 모아서 샀어요. 와, 진짜 어리석게도요. 대단하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아깝지 우리한테. 화폐 가치가 자꾸 하락했는데 짜장면 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그렇죠. 짜장면 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저희는 짜장면 값이 올라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단기간에 또 내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10년 투자 못 하신 거는 한 방에 만회하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당 거의 1억 선에 한 거니까 8천으로 그냥 평균 잡으면 예, 3억 5천 대출이 정도 대출이 있고요. 그러네요. 3억 5천 대출이 있고 총 내채에 3억 5천 대출이 갑자기 생겼죠.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 더 받았죠 이번에. 그렇죠. 부족한 총알을 조금 더 확보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대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의 총 대출은 5억 5천이 됐네요. 그럼 혹시 이 대출 받는 거, 집을 사는 게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정신무장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또 이만큼 5억 5천이 갑자기 대출이 생기면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이 잘 때 신경 쓰이고 아침에 해도 안 떴는데 눈도 바로 떠도 빨리 일어나서 임장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또 다음 물건에 대한 생각도 하셨다고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저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고요. 일단 회사를 저는 아주 대충은 안 다녔지만 회사가 더 감사한 거죠. 지금 월급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회사가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도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빚이 있어서 그렇죠. 월세가 물론 나와서 충당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월급으로 이제 그렇죠. 충당을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시작하는 거 갑자기 개수가 늘었지만 약간은 불안한 게 분명히 있죠. 아직은 단단해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동안은 당연히 사실 이게 아직 잔금 실행은 안 해서 이자는 안 나가겠지만 빌라에서만 3억 5천 돈의 대출이면 못해도 한 130 정도는 나가겠네. 그 정도면 뭐 선생님 뭐 월급에선 뭐 신경도 안 쓰이는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불편한 게 당연히 오잖아요. 그때는 회사 월급으로 좀 충당해 나가는 게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회사 덕분에 사실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퇴사에 대해서 어쩌면 좀 강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사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없었으면 당연히 지금 상황은 없었던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회사 다닐 때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늘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 덕분에 이 집도 이 월세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불편한 마음은 덜 한 거예요. 예, 빚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수업하면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과 부자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네네네네. 작가님의 부캐가 그런 관찰을 하는 게 부캐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서 작가님의 관점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수업 중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나는 가난한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예. 그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 수업할 때마다 시나리오에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항상 뭐 말씀드리긴 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게 예.
느껴지셨나 봐요? 돈을 아끼는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지출을 줄이고 있었더라고요. 중산층은 월급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중산층이다. 저는 부채를 무서워해가지고 부채를 아예 안 만들었거든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는 자살 모은다라고 해주셔서 그때 참 깨달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부채는 무섭지 않다. 매니징 가능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저도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한 부분이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느낀 나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을 돌아봤을 때 나도 최대한 지출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있고,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나 아끼지 않는다, 그건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서도 당연히 우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부채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 갚는다, 또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만 늘리는 게 오히려 선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부채에 대해서 이거는 두려움이 없다 라기보다는 매니징 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삶에 대한 모순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과거 회사 다니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이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게 돌아보면 위태로운 거라고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안전한 게 위태로운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거꾸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요새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태로운 게 뒤집어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선생님도 아까 내가 빚 때문에 반농담식으로 아침에 눈이 떠진다, 그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저도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가 항상 이렇게 안정적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관점도 이 빚 때문에 또 생긴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어서,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면들이 세상에 되게 많다,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면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빚이라고 생각해요. 빚에 대해서 얘는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고 얘는 위태로움이 없어라기보다, 그 위태로움을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태로움이 덜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굉장히 편해, 안전해, 쉬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실수하거나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빚이라는 건 누가 봐도 저는 안 무섭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남자답고 용기 있게 생기셨지만 선생님도 분명히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간다면 그게 더 저는 삶에서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30억이란 빚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하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는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이어서 하다가 저도 이렇게 좀 발라내려고 어떤 거 좀 뺄까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주택에 총 공시가격을 다 더해봤어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한 20억 넘으실 것 같은데요? 20억이에요. 제가 세입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교육생분들이 저는 제 물건 다 드리잖아요. 낙찰 받은 거. 거기에서 시세를 이렇게 확인해 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막 2배, 3배가 넘었는데 왜 안 팔아요? 그거는 뭐 실거래가 뭐 최고가 이런 게 찍혔던 거니까 뭐 그거랑 대비할 수 없겠지만, 뭐 나는 팔 생각이 일단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내 거의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우리 물건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을 시세보다는 최소 한 절반 이상 싸다고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공시가격이 20억이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야. 많이도 했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저께도 제가 낙찰을 받았던 이유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태로움이 제 나름대로도 있으니까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매일 또 제가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재산도 이만큼 증식이 된 것도 있지만 빚도 이만큼 늘어서 빚에 대한 위태로움을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하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위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위태로움 덕분에 또 안전을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뭐 또 하실 얘기 혹시 있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끝나고 실질적인 게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좋아요. 오늘 선생님 이렇게 집도 같이 공개해 주시고, 잔금 치기 전에 명도까지 4개나 완료한 이 노하우와 비법 같이 공유해 주시고, 삶에 대한 얘기,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답답한 게 풀렸습니다. 아까 대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저만 그런 게 생각보다 아니다. 다 그런 건가 봐요. 다 나름의 단계가 있어요. 예. 제가 수업이 사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